안녕하세요. 포천시의 부의장 연재창 의원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포천 미래의 어떤 주거 형태라든지 인구 구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처음 나온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50대에서 70대를 이르는 그런 단어로 미국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것들이 약간 변형이 돼서 지금 뭐 시사상식 사전에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며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50대에서 60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20년 4월에 액티브 시니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로 활동적 장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5, 60대를 지칭하지만 미국에서는 50대부터 75세까지를 이렇게 처음에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 그 나이대를 지칭하더라고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게 활동이 가능하고 생산활동, 여가활동, 소비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 연령대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2024년 6월 달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소비 큰 손으로 떠오른 50대, 60대 액티브 시니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2029년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 여기서 액티브 시니어의 인구 구조는 55세부터 69세를 적용을 했는데 24.7%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왕성한 소비 활동을 하는 그런 세대인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뭐 명문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은퇴를 경험하는 50대부터 넓게는 7, 80대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LG 경영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55세부터 69세까지를 기준으로 2024년도 기준으로 54년생부터 68년생 사이를 기준으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대가 약 870만 명, 전체 인구의 16.9%, 그다음 60대는 763만 명, 그래서 14.9%. 그래서 이 연령대 50대, 60대의 그 연령대에 있는 인구가 1,600만으로 전체 인구의 30%를 훌쩍 넘는 셈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 액티브 시니어의 나이가 55세부터 69세까지의 나이가 이 소비 주출의 규모가 전체 15%로 경제 활동이 한창인 25세부터 39세의 40%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 2022년에는 해당 비율이 90%까지 올랐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력 증가로 액티브 시니어가 사실상 젊은 세대와 대등한 비슷한 수준까지 이 소비력을 지니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포천이 뭐 우리가 인구 정책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 타겟층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폭넓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을 유도하려고 그리고 그다음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계층을 우리가 인구 정책에서 담아서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폭넓은 이 소비층, 계층을 우리가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난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해서 장래 인구 예측법으로 살펴봤더니 우리 포천시의 인구 변화가
2035년에는 40만이 넘는다는 AI의 예측이 담긴 연구소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뭐 이걸 보면은 광주가 뭐 55만, 양주가 40만, 포천이 44만, 여주가 43만, 가평이 35만, 그다음 양평이 66만 이렇게.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물리적이 가능할까? 2035년이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갖죠. 저도 마찬가지로 의구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도시권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사시던 분이 지금은 전원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컨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의 형태와 그런 것들이 다양화되면서 점점 저희 같은 전원도시 도농복합시에도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새로 허가를 받고 전원주택이 짓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AI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들을 읽다 보니 포천도 이런 전원생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 그다음 어떤 그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세컨하우스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 연구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시들이 거의 도농복합시거든요. 이런 데가 서울이나 대도심권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예측을 AI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국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미국에 2023년에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시티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라구나우즈라는 도시를 갔다 왔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선시티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은퇴자 마을을 미국에서 처음 조성한 도시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 말부터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생겨나고 그런 수요들을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그걸 캐치하고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은퇴자 마을을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데가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또 기후도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온에 있는 그런 지방이기 때문에 노년을 보내기에는 굉장히 적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시티를 다녀오고 그다음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구나우즈라는 도시를 가서 과연 미국의 은퇴자 도시는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작년에는 올랜도에 있는 더 빌리지라는 도시를, 거기도 마찬가지로 은퇴자 도시인데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연금을 받는 생활자들이 같이 거주를 하면서 자치 활동을 합니다. 포천이 자치 활동을 한다면은 뭐 저희 같은 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자치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안에서 본인들만의 자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들을 뽑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동 또 회비를 걷어서 그것들을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문화적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자치 활동을 하고, 제일 부러운 것들이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몇백 가지의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안에서 동호 활동이라든지 어떤 뭐 학습 이런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죠.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런 도시들이 미국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년 말에 시작을 해서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몇백 군데의 은퇴자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도시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바로 한 두세 달 전에 국회의원들이 한 5분인가 6분이 왔다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정책,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도 하고 또 입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지금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에 꾸준하게 한국형 은퇴자 마을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그다음 작년에 국회가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입법이 일어났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은퇴자 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안이 발의가 2024년 6월 3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도 관심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하다. 또 이 법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특례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또한 이런 말씀을 제가 인구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이나 학자한테 물어보면은 과연 이런 은퇴자 마을이 대한민국에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땅덩어리가 저희는 미국에서 훨씬 적고, 그다음 기후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기후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애리조나나 캘리포니아, 그다음 올랜도 같은 경우는 사실 따뜻한 나라, 따뜻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들이 365일 조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마을의 조성에 좀 제한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 있는 은퇴자 마을을 전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형 포천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어디가 제일 유명하냐면 고창군에 가면은 고창에 이런 은퇴자 마을이 있습니다. 고창의 은퇴자 마을은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의 어떤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요양원 정도의 그런 폄훼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자체를 의료재단에서 조성을 했고 의료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돌봄 서비스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은퇴자 마을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어디로 가냐. 그런 거의 대부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죠. 그럼 요 전에는 어디 가냐? 그 전에 호스피스 병동 전에는 요양원에서 거의 대부분 있겠죠. 그 다음 그 전에를 우리는 타겟층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60대를 타겟으로 해서 그분들이 왕성하게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면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일자리가 생성되는, 거기에는 돌봄이라든지 문화,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누가 감당을 하느냐? 그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가 인구 정책을 앞으로 좀 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는 거죠. 동집 생활을 하면서 그다음 보건의료와 요양과 돌봄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런 도시를 정부나 국회에서도 관심 갖고 법안 발의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까 포천이 44만의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AI 예측이, 그게 우리가 보면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AI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은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그거를 전략화하든 정책에 담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지만 미래에 그런 어떤 수요의 움직임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퇴자 마을도
지금 여러 뭐 여기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국회의원님들이 거의 제가 보기엔 그쪽 지역구에도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준비를 좀 빨리 해서 나중에 입법이 실질적으로 법안이 발의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그때 우리가 포천의 이점 보시겠지만 우리가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가깝고 그다음 상대적으로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저렴한 땅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발이 좀 현실적이고 사업성이 좀 있게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고 분양할 수도 있고 그래야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오겠고 또한 요즘 가장 제가 수요청으로 눈여겨보는 거는 저겁니다. 지금 1기 신도시거든요. 1기 신도시가 이제 앞으로 1기 신도시가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데이터로는 지금 뭐 몇십만 가구로 나오는데 이런 수요를 누가 선점할 것이냐. 그분들이 사실 그 안에서 자기가 분담금을 내고 거기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1기 신도시 재정비 일정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봐도 지금 10만, 20만, 20, 현재 정비 계획에 있는 것만 해도 20만 가구가 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어딘가를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분담금을 내고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거의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거의 내몰리는 상황에 이렇게 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사신 분들이 갑자기 뭐 4억, 5억의 분담금을 내고 다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은퇴자라든지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은 사실 대출이나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어딘가 하는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좋은 기회도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염두에 놓고 본다면은 포천이 이 은퇴자 마을의 최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에 인구정책 포럼에서 대극장에서 이번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포천이 과연 이 공동주택으로서의 경쟁력이 있느냐. 사실은 포천이 공동주택으로서의 경쟁력이 과연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근에 있는 도시와 아파트 가격의 분양가는 비슷하지만 결국 분양 후에 이 피라 그러죠. 오르는 속도라든지 규모를 보면은 굉장히 포천이 더디거나 아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 공동주택에 대한 그 경쟁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천이 불리한 입장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은퇴자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2019년도에 인구정책 포럼에서 제목이 포천시 인구정책 시장에서 찾고 공공정책으로 해결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그때 제가 할 때만 해도 생뚱맞았죠. 이제 시대 흐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그걸 더 산업화시키고 그걸 경쟁력으로 만드는 게 더 시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좀 통해서 좀 더 우리 포천의 인구 정책과 그다음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9797-4422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간의 어떤 생각과 정책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했는데요. 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포천의 인구 정책 이거 굉장히 큰 문제고 뭐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포천의 인구 정책이 중요하니까요. 좋은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